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네. 보고를 한 거죠? 예,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아마 내일 24시간 이후, 그다음 72시간 이내니까 내일이나 뭐 주말에 아마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뭐 김용현 측 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한 데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는 그냥 그 내란의 어떤 부역자에서 네. 정범 공동수괴급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덕수 탄핵 표결이 150이냐 200이냐 가지고 논란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그건 정리할 것도 없죠. 네. 권한 대행이 어때 뭐 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건 뭐 국무총리로서 권한 대행 국무총리 오늘도 뭐 이제 담화 네. 발표할 발표할 때 한덕수 총리의 담화 발표에서도 본인이 권한 대행 국무총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1표만 있으면은 탄핵이 가능한 맞습니다. 걸로 하고 예. 오늘 확실히 이제 물론 한덕수 총리는 사실이 아니라 적극 부인했지만 네. 뭐 포고령, 담화문 뭐 이런 것들을 한덕수 총리를 거쳐서 네. 대통령한테 보고됐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진술이 나왔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김용현. 김용현 오전이 아니죠. 네. 이제 1시 반에 오전인가? 네. 오늘 김용현 측 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네. 확실한 증거가 나왔네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바로 총리실에서는 이제 아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입장을 해서 얘기했죠. 저도 페이스북에 정리했습니다만 제가 뭐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도 보내줬습니다만 제 의견도 마찬가지고 이 국민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께도 아시다시피 이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직책이 헌법이나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뭐 경제부총리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런 그 직무만 나와 있는 거지 직위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특별교류 요건, 즉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00명이 필요한 것은 대통령만 규정되어 있지 권한 대행이라는 말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부승찬 의원이 말씀한 대로 임명장이나 무슨 상장, 뭐 훈장을 할 때 그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권한 대행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 4.19 때도 허정 외교부 장관이 신분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 외교부 장관 허정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유권 해석을 하더라도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서 법을 창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200석 논란이라서 완전히 그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다. 네, 우리도 민주당에서도요. 권한 대행을 탄핵시키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를 탄핵시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명확히 맞습니다.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국회의원 제적이어 3분의 2가 필요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김용현을 지금 봐오셨으니까 상임위에서도 저도 제가 인천시장 때 17사단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김용현을 저도 같이 겪어보고 회식도 해보고 했는데 이분이 그 자기가 다 독박 쓰고 책임질 사람이라고 난 절대 생각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기소되면 다 대통령 시킨 대로 했고 총리한테도 보고했고 자기 책임을 완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니 뭐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약간 꿀물을 쫓아다니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죠. 그리고 17사단 그 병장 익사 사고가 났을 때 영웅으로 만드는 거를 또 그때 당시는 연대장이죠. 연대장하고 또 소송전을 가고 무고죄로 또 고발하고 그 무고죄로 고발했을 때 군사법원장 고등 군사법원장이 또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하고 있고 대륙 아주에 같이 있었고 그런 인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이 많다 보니까 사성장군 안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장관한테 전 장관은 뭐 한민구 장관한테도 CX 소리를 내고 골프장에서 쪼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영무를 찾아가서 또 바로 시작할 때죠. 전역하기 전에 찾아가서 송영무 장관한테 사성장군을 로비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한테 전화해서 자기는 이제 사성장군이 돼야 된다 이런 로비도 많이 했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드러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원은 아니었지만 또 자기 패밀리들을 데려다가
민주당의 한 실용 안보 포럼, 군인 중심의 실용 안보 포럼이 아실 겁니다. 아니, 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갈아타서 네. 권력을 쥐게 된 인물이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손해 보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본인이 손해 보는 걸 싫어해서 조금이라도 본인한테 불리한 어떤 뭐 발언이나 뭐 진술이 나오면 바로 고소 고발 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한 인물이죠. 윤석열, 김용현 이 자들이 진짜 그렇게 일본을 존경하고 일본 사무라이 정신을 따르고자 했다면 이 정도의 사실 쿠데타를 했다 실패하면 할복 자살해야지 그런 비겁하게 도망가서 지금 살려고 뭐 형사 민형사 책임을 다 지겠다더니 네. 아예 뭐 이제 출석도 안 하고 뭐 서류도 송달도 안 받고 그렇게 네.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안 한다고 공격하던 자들이 네. 더 아무튼 완전히 잡범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오늘 뉴스 보니까 공수처에서 3차 출석 통보를 29일 오전 10시까지 했다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 영장 발부를 그렇죠. 해야겠죠. 체포영장 발부를 할 거고요. 할 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출석 요구를 하는데 안 온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 했다 보고요. 28일 날 집중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집중 집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중 집회가 이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때 저도 우리 가족들 다 나가려고 그러는데 29일 날 그때도 영장 집행을 만약에 대통령실 경호처가 반항을 한다면 하지 못하도록 국회 상임위에서 국방부 불러다가 예. 군 병력을 동원하더라도 다 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 그래서 집단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땐 그동안은 압수수색 영장만 한번 처리해 보려고 했었잖아요. 집행하려고 했었던 건데 압수수색 영장은 또 이제 법적 한계가 있잖아요. 군사 보안 시설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최고 책임자가 노를 했을 때는 임의 제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건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에서 제지를 한다든지 하면 전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구인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흥찬 의원님께서 밝혔던 가장 저희가 걱정됐던 게 과연 이 북풍 공작을 실행했을 것인가. 과연 이제 계엄 요건에 맞는 전시 사변 이해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김용현 체제에 들어와서 발버둥을 친 게 드러났단 말이죠. 특히 우리 부승찬 의원이 밝혔던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무인기 사건은 상당히 저희 쪽에서 이제 축적을 많이 했고요. 이제 드론 사령관만 지금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질 건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우려는 되지만 사실은 무인기는 그냥 대놓고 한국이 도발을 유도한 그런 사건이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이제 상임위장에서도 누차 얘기했고 현안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인기라는 거는 당연히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낼 수 있어요. 북한에서도 보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국가안보적 상황이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전투용 부적합 받은 무인기를 그리고 이제 일부러 보냈다라는 거. 들키려고. 들키려고. 도발을 유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들키려고. 그러면 들키기 위해서는 어떤 무인기가 필요하냐? 소음도가 가장 높은 무인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무인기 특성도 다 파악하고 있고 28개 항목 중에 11개가 부적합을 받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2km30에서 소음이 아주 청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이 이거는 작전용으로 쓸 수 없다. 전투용으로 쓸 수 없다. 그러면 이 무인기를 지금 100여 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초보자들이라든지 교육훈련용으로 국내에서 쓰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 사령부가 창설되니 거기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게 크리티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무인기에 달린 물론 SBS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SBS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무인기에 달린 삐라통. 대북전당 통 자체가 3D로 제작됐고 그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되어 있었으면 이건 확인이 안 된 겁니다만은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되어 있고 이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에 일부러 화재를 내서 이거를 이제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왔었고요. 이게 대북 전단통이라고는 안 했고 대북 전단통이 아니라 김병주 의원 쪽으로 제보 간 거는 무인기랑 뭐 이런 것들이 발사대랑 이런 게 들어있는 거를 급하게 없애려는 거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고요. 나중에 SBS에서 보도된 걸로는 대북 전단통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실제로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소각됐는데 증거인멸 시도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경성한우를 애용해 주시는 건데요. 매장을 찾아주시거나 스픽스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 등심 600g, 홈거리 600g 포장입니다. 1등급 원뿔 한우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우 어떻습니까? 스픽스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딥톡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처럼 내란 사태가 지나가고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내란 자체가 초유의 사태였죠.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민주화 시대 이후로, 물론 박정희 이승만 때도 있었지만,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6일 동안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집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따른 수사 기소, 탄핵 여부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문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딥톡 초대 손님으로서는 한동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한동수 변호사님은 충남 태안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판사로 임용되셔서 16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마지막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나오셔서 지적 소유권 관련 변호사 활동을 로펌에서 하시다가 문재인 정부 2019년도에 하반기 때 공모를 통해 대검 감찰부장에 지원해서 감찰부장이 되신 다음에 한 2년 9개월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대검에서 활동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검찰 심장부에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최근에 대검 감찰부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석에서 자기가 육사가 쓰면 쿠데타를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책에 쓰신 바가 있는데 그 예언대로 정말 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아마 복선이 그때부터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한동수 우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특히 제가 한동수 변호사님과 이제 인연이 된 것은 제가 감옥에 163일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변호사님이 면회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에서 갔더니 우리 한 변호사님이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감옥 안에서 제가 변호사님 책을 꼼꼼히 줄금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마침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셨고 또 제가 출근길에 서울중앙지법고 앞에서 어느 이제 송 대표님을 이제 응원하시는 분이 1인 피켓팅을 하는데 뭐랄까 좀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들이어서 변호사는 이제 접견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가서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외면하고 다 손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저하고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분이 참 이 마음이 인자한 분이구나. 소위 말한 측은지심의 정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자님 말씀은 인의 요체가 측은지심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일단 그때 책을 쭉 쓰면서 이 판사 출신으로서 대검 그 안에 들어가서 일종의 내부자들처럼 속사를 쭉 저희들한테 밝혀주셔서 저도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그때 쭉 책을 쓰신 이후로 지금 내란 사태까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그 당시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한 그런 위험성 네.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고발사주 사건 등을 직접 감찰 또 수사를 하면서 판사찰 문건에서는 직접 윤석열 총장을 피의자로 인지하기도 하였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위험성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보다는 어떤 충격의 정도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했다. 네,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구나. 여기까지 갔구나. 네. 이렇게. 이문정 검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한동수 변호사님과 네. 유사한 것 같아요. 본인도 네. 이 윤석열의 행태를 봐서 구속될 줄 알았다. 네. 자기는 별 충격이 없다. 다 네. 예측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는 이문정 검사님의 발언 중에 검사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네. 자신들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다. 네, 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1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40만 건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구속영장이 남발됐는데 정작 본인이 지금 체포영장이 법원에 발부되는데 저렇게 숨어서 있는 모습이 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 이제 윤석열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측은지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측은지심들이 굉장히 많고 서로 도와주고 연대하고 이런 힘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항공 참사 같은 경우에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반면에 지금 이제 윤석열 이제 권한 행사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말 수호지심이 없는 시비지심까지 결여된 상태에 정말 있던 초법적인 상태, 법을 위반하는 상태,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법적이고 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신년 메시지 보낸 거 보셨습니까? 윤석열 이제 쪽지 형식으로. 네, 쪽지 형식으로 네. A4 용지 한 장짜리에 쓴 거 네, 보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네, 이제 저기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투표하였던 네. 보수적인 이렇게 그런 분조차 굉장히 저런 쪽지는 굉장히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좀 있어서는 안 되라는 이렇게 문서라고 얘기하셨고 또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님 판사님을 16년 또 재판을 하셨으니까 저런 쪽지를 보면 네. 저게 죄인이 스스로 피고인이 선행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선행자백하고 거기에 정말 감사하다라는 표현들이 네 번 들어가는데요. 네. 예전에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도 출근길에 네. 이 보수적인 집회를 하는 내려서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과정들은 정말 그분들의 그 연세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일종의 선동이죠. 넓은 의미의 감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죄 없으면 조사받으면 되지 뭘 이렇게 출두를 안 하려고 그러냐. 네. 이재명, 송영길, 조국 이런 야당 인사를 탄압하면서 단골로 쓰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니 죄 없으면 조사받아서 결백을 증명하면 될 거 아니냐. 재판장에 가서 변론해서 무죄를 받아라.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항상 그 배부른 소리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정작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 훨씬 더 핑계를 대고 이리저리 안 빠져나오고 수령 거부하고 정말 일국의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으로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초라한 모습, 쫄보의 모습, 미몽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조갑재 씨나 이런 보수 우익 인사들조차도 저게 조폭 수준도 안 되고 있으면 양아치 수준이 아니냐. 네, 뭐,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저? 네, 네. 정말. 그렇죠. 지금 방금 양아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자기의 이제 조직원의 이제 부하들을 희생을 네. 통해서 자기를 뒤로 숨는 네. 이런 그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제발로 그거 나와야죠. 걸어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비춰보시랍니까? 그 아까 지금 현장을 제가 저것도 그 보시면 저기에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당신 부부 때문에 위험합니다. 지금 어떻게 자신의 말을 저렇게 잘 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묘사한다고 자기는 썼지만 그것은 자신의 얼굴을 묘사하는 것이고 지금 아마 한남동 공간 앞에 현재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남산으로 올라갔어요. 남산 올라갔다가 차를 몰고 한남동 공간을 오늘 들려봤습니다. 네, 네. 봤더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새벽까지 추운데 그 앞쪽에 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통로는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전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지금 정식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동현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 그리고 김종민 변호사, 그리고 나경원 의원까지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금 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순영 판사의 그 집행영장 발부 내용 중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즉 군사상 기밀을 요하거나 공익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예외 조항으로 이제 국가 이익이 큰 경우는 그건 예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가지고 이것은 월권이다. 어떻게 법 적용을 판사가 배제할 수가 있는가? 판사의 삼권분리 위반이다. 뭐 조선일보도 또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그런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변호사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그 메시지, 그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중에 그 주권 침탈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던데요. 네. 이 주권 침탈은 결국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로 통한 권한 행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됐다는 요거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거는 정말 반민주적인 그런 표현이죠. 대통령의 권한을 주권에 침탈한 것이 아니고 위법한 내란 범행을 저질러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정지된 것을 주권 침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자기 것인 양 그 최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그런 망상적인 사고가 드러나는 것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어서 그 조금 이 체포영장 관련해서 윤곽근 변호사, 그 김종민 변호사, 또 나경원 그 현직 국회의원이죠. 이런 각종 의원들의 그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논지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일탈과 타락과 이런 변질, 독특한 인간학의 측면뿐만 아니라 윤석열 그런 검사를 그 탄생한, 그 배태시킨 그런 검찰 조직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속에서 구조적으로 같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곽근, 김종민 변호사 등 또 나경원 변호사는 같이 이제 사법시험을 같이 공부한 사람이죠. 같은 파리학번 동기이기도 하고 다 기본적으로 그 검찰은 아주 긴밀하게 그 과거의 해병대보다 더 긴밀하게 그 오비들 간의 연결점들이 있어서 정말 그 제가 그 이제 판사를 하다가 검찰 조직에 가서 좀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그 법률 규정들을 아주 형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갖은 주장들을 해내는 정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주장하는 체포영장의 각 논지들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있죠. 그런 주장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좀 비논리적이고 억지 주장인 것들이 좀
예, 있습니다. 일단 안 변호사님 보시기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을 배제했다. 네. 이수경 판사가 이에 네. 대해서는 이제 의견 네, 부탁드립니다. 통상은 이제 체포영장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청구됐던 이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 변호인 측에서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의견서의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필경 그 당시에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 반대했던 논거로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에서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법적 근거인데 그 주장이 아마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을 담당하는 영장전담 판사가 고심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답변을 해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보는 것이 예. 자연스럽고 합리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가 이 국수본이 한번 압수수색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실시를 영장을 받아서 네네. 시도를 했는데 네.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근거를 가지고 경호처에서 이것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이 박은정 그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체포영장 플러스 압수수색영장을 같이 발부 청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110조, 111조를 가지고 이 영장 발부 기각을 요청했을 것이고 판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적시한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상권분리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너무 오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리에 대한 여러 가지 치열한 고민들을 했을 네.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부분은 일제 식민 시대에서 있던 잔존하던 굉장히 권위적인 그렇죠. 그 국가주의적 산물들의 하나이고요. 네. 그 공무서 우선주의의 이런 사고이고 현재 일본 형사 모법이었던 일본 형사소송법에도 현재 들어있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된 규정으로 그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판사들의 업무 패턴 중에 하나가 일종의 그 판사의 결정 이런 주문, 네. 그 판결의 주문들은 그 집행에 해석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원활한 집행을 염두에 두고 결정문이 나갑니다.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잘된 체포영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게 뭐 여든 야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기 쪽에 유리한 판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판사 처음에 이재명 사건을 했던 그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판결하니까 막 그 신판사를 비판하다가 네. 김동연 판사가 또 이제 위증교사를 무죄로 하니까 막 박수를 치고 또 네. 거꾸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저는 좀 더 심한 게 보수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뭐 판결이 나면 항상 고향 따지고 네, 우리법 연구에 따지고 네, 네. 그러니까 사상 검증을 하고 조선일보도 단골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선일보가 지난번에 김동연 판사도 호남 출신이다 막 공격하고 이러한 이 보수들의 이 아주 독단적이고 정파적인 이 사고 방식이 그대로 이번에 포고령 하면서 계엄 때 김동연 판사를 체포해라. 네. 이런 말까지 들어간 게 된 게 아닌가. 이에 대해서 좀, 저는 나경원 의원까지 판사 출신이던 분이 이 우리법 연구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이순영 판사에 대해서 판사 쇼핑을 한 게 아니냐. 왜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냐고 서부지법에 했냐.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의견 부탁합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에서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그 정치적인 표를 수집하는 행위들을 계속 이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어퍼컷의 제스처에 비해서 있지도 않은 독재를 주장하면서 이 검사 신임 인관하고 신고석에서 갑자기 검찰총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독재와 전체주의를 이야기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좀 놀랐는데요. 이렇게 갈등과 대립을 의도적으로 조장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이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좀 훨씬 더 통합을 해 나가고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형태로 사회가 변화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재판부 판사를 이제 쇼핑했다. 예. 이런 논리가 있는데요. 지금 그 이제 그 체포영장, 뭐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추후 이제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관할, 토지 관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네. 거기에서 이제 범죄지, 지금 뭐 범죄지, 그 다음에 그 피의자의 주소, 거소,
현재직 네. 이 등이 그 관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산은 이제 안가가 범죄 장소일 수도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 피의자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이고 그래서 그 용산구의 그 토지 관할은 서부지방법원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이 있는 곳에 적법하게 영장 청구를 한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글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상 이번에 계엄의 명분 중에 하나가 야당이 뭐 이재명 대표가 자신한테 유죄 판결한 판사를 탄핵하려고 한다 이렇게 막 과장 유언별을 만들어서 있은 비상계엄의 그런 명분으로도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 적용된 판사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김종민 변호사는 이 이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도움을, 경찰 기동대의 동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뭘 이걸 한다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들은 이제 공수처에 대한 약간의 폄훼, 비하하고자 하는 처음에 이제 단순한 경쟁의 그 권력기관 상호 간의 어떤 견제와 그 균형을 통한 적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취지와 다르게 공수처를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 출범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공처법은 모든 어떤 조직과 직무 병의에 대해서 개괄적인 골격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공수처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도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영장 집행에 있어서 그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결의 집행 또 이제 법원의 기본적인 결정 그 허가장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판결 주문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은 물론 필요하면 군대, 군사력도 같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행정법상 행정응원이란 형태로 그 행정부죠. 경찰도 이제 행안부 소속 이제 그 행정력이잖아요. 이에 필요한 협조를 얻는 것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죠.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불법적인 실력적인 저항을 대비해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해서 그거를 발을 걸고 태클하고 이런 기괴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대통령 경호처장한테도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 내란 외환의 죄 같은 경우는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윤석열은 이 박근혜 때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내란 외환의 죄를 지금 범했다고 명백한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경호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도 아닙니다. 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개인 지금 범죄 행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고 압수수색도 그 110조, 111조가 적용 안 되는 이유가 그 자체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를 위한 압수수색의 조건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한번 띄워보실랍니까? 법조문 한번 민사집행법 제5조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민사집행법인데요. 우리가 채권 채무관계가 있을 때 원고가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이제 판결을 받았다. 그걸 채무명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재산, 책임 재산을 이제 집달리를 보내가지고 강제 집행해서 자기 채권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책임 재산을 회피한다든지 어디다가 그럴 때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집행관이 주거 창구 그 밖에 장수수하고 잠금 문과 그 문을 두드려 부실 수도 있습니다.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이 항을 보면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집행 권한에 따라서 집행할 때 이제 국군의 원조까지 이제 요청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민사상 채권 채무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만족을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하물며 이 내란의 죄를 범한 피의자를 체포하는데 저는 이 경찰 동원뿐만 아니라 이 수방사 특전사, 지금까지 내란죄의 그러한 불명예를 벗으려면 수방사 다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이 경호처 이 직원들 전부 무장 해제시키고 저항하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전부 다 입건시켜서 사법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법질서가 유지되겠어요? 아니, 대통령부터 체포영장 거부하는데
무슨 그동안 검찰 여러분, 경찰 누가 피의자 소환하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질서, 법치의 핵심입니다. 이 영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복수단이 없을 정도로 영장은 기존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 사건에는 없지만 가서 사소한 어떤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로서 치유되는 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 영장 내지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수사 권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2022년 3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제 5월 9일 취임까지 2달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이 철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3일 대통령 취임 6일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게 의결을 해서 공포가 된 법이 바로 검찰청법 4조 1항입니다. 이 검찰청법 4조 1항에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6가지 중에 이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 사람 이 4개를 삭제하고 이것은 사법경찰관이 조사하는 걸로 하고 검찰은 오로지 경제 부패 사범에 한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 법을 껍데기로 만들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라는 걸 분명히 삭제했는데 형법 126조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집어넣어놓고 그거가 관련된 내란죄 그래서 이번에 소위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특수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이 김용현을 구속시키는 등 이걸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영장 담당 그 김용현 영장 발부한 판사의 그 영장 그 판결문을 보니까 검사의 주장대로 그 시행령을 인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않고 그냥 그 2항에 있는 네. 사법경찰관과 공수처 직원의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용현은 소위 말하는 이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본경찰청장과의 공모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으로 공여지책으로 해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 검찰이 이것을 수사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 4조 1항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네. 천대엽 행정처장께서도 법원에서도 좀 논란 중이라고 말씀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검찰청법 4조 1항 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서 그 송영길 대표님도 현재 이제 재판을 받고 이렇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 검찰청법이 말씀하신 대로 부패 경제 범죄 외에 이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그 대형 참사, 그다음 방위 산업 이런 범죄들이 다 이제 삭제가 되고 부패와 경제가 됐는데 그 취지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대통령령 시행령의 그 형태로 그 법률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여전히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운용해 오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이 부분에 명시적인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인 법률 해석의 방법으로 그 물리적 해석하고 목적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 5개의 범죄 유형에서 그 3개를 그 빠뜨린 것은 그만큼 직접 수사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그 여야 간의 합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회가 통과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래의 형태로 그 복귀시킨 그 해석은 그 문헌상의 대조만을 봐도 그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시행령 규정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입법의 개정 경위, 그 입법 취지 등을 바라보면 요거는 그 위법한 시행령이다라고 해서 그 위법한 그 명령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에서도 직접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공소 기각 등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공소 기각 또는 거기에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배제해서 실체적 판단으로 그 무죄 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것 등의 그 적극적인 소송 지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변희재 씨가 이런 주장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공수처도, 그러니까 검찰은 아까 말한 대로 위헌적인 시행령, 즉 헌법 75조의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난 국회가 분명히 공무원 범죄는 검사가 하지 말라고 삭제를 했는데 직권남용죄를 집어넣어서 한 것은 위헌적인 시행령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직권남용죄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은 이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고 오로지 내란과 외환의 죄만 소추 면제가 안 돼서 수사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 사건으로 내란죄를 한다는 것은 좀 편법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장의 논리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제 뭐 송 대표님 기소할 당시에는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다가 지금 당장 이제 검찰 출신들의 어떤 뭐 오비 변호사 등을 포함해서 이거는 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적법성 여부는 저는 이제 수사 단계하고 기소 단계를 좀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영장 발부 형태로 기존에 이제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또 이건 이제 체포영장도 발부됐고 또 그 잇따라서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뭐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에서는 이런 불법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공소 제기 후에 공소 제기된다면 정면으로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특검들이 현재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이 사실상 작년 1년 전부터 송영길에 대한 수사, 즉 정당법 위반으로 저를 수사한 것은 이것은 별건 수사, 198조 이 형사소송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검찰청법 4조 1항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2부 김영철 검사, 장시호 유착관계 의혹 있는 김영철, 최재훈 이 자들이 저를 수사한 거로 저는 이것은 형사소법 327조 2호에 법령에 위반된 공소적이니까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판결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돈봉투 사건 가지고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해 먹어놓고 정작 윤석열 자기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검찰청법 4조 1호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 안 변호사님 부정선거 지금 그 음모 이론에 꽉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광훈 목사나 신혜식 씨 뭐 전부 지금 아스팔트 보수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른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근데 부정선거 원흉은 이승만입니다. 정말 이승만 때 얼마나 부정선거를 심하게 했으면 3.15 부정선거를 가지고 마산에서부터 광주에서 서울에서 4월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이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네. 올빼미 표에 뭐 피아노 표에 아예 그냥 가짜 표를 사흘씩 미리 투표해서 집어넣어가지고 투표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부정선거는 다 동원한 게 이승만 아닙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군과 공무원을 다 동원해서 할당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 면사무소 계장이었는데 아예 박정희 때 할당이 왔답니다. 몇 득표 몇 프로. 사실상 이제 비밀 투표가 아니었죠. 공산당 식으로 했죠. 네, 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예? 이승만, 박정희 그렇게 존경하는 이 두 분이 부정선거의 원흉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부정선거 원흉한 독재와 싸워서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신장을 깔아놓으니까 개구리 뛰어간다고 이 민주주의의 헌정 효과를 자기들이 다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그 독재와 싸워서 만든 이 민주주의를 자기들이 악용해서 그걸 남용해서 지금 이 공격하고 있는 게 우습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지난한 그 독재의 시대를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스포츠이긴 하지만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의 그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의 한 마음을 보았고요. 또 박근혜 그 탄핵 그 국면에서도 광장에서 많은 그 촛불 혁명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승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고한 역사들을 왔고 지금 현재의 국면에도 이런 큰 줄기와 대세는 그 변함이 없다라고 봅니다. 다 쓰러지는 존재들의 그 마른 풀과 같은 헛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제 주체들이 나서야 되죠.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죠. 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마찬가지로 헌법학의 관점에서는 최종의 헌법 수호자는 그 국민의 투철한 헌법 의식입니다. 네.
최상목 그 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지만은 서울 법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우리 선배님 되시네요. 파리학번인데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재경 그 그렇죠. 행정고시를 준비한 걸로 알고 김진표 있습니다. 전 의장님도 서울 법대 출신인데 경제 쪽으로 갔죠. 네. 근데 어찌됐건 법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그 3명을 임명하면서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여야 합의를 해라라고 마은혁 그 후보자를 빼버렸는데 네. 그건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 111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구인 중에 3명 국회가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아주 요식행위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도 아니고. 네네. 이건 그냥 절차적 규정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경우에 따라서 4명, 5명, 6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국회의장이 권한쟁이 그 심판을 청구한다라고 보고 아마 그 머지않아 또 1명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따를 것 같습니다. 헌법 최고의 그 법 해석 기관인 그 대법원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 판사의 영장 발부 판사의 견해가 존중돼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추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전 대검 감찰부장 출신인 이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최상목 그 대행이 이걸 아래로 보는데 우리 헌법 111조가 헌법재판관 9명을 구성하는 원칙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대통령 자신의 권한 3인입니다. 이 3인이 대통령 몫 3인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국회 몫으로 여야가 이미 사전에 합의가 돼서 절차를 거쳐 선출한 3명을 1명을 빼고 2명만 임명한다?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 몫도 아닌 국회 몫까지 실질적 임명 권한을 행사해버린 건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3권이 균형 3대 3대 3으로 중립적인 헌법재판소를 만들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꼴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2명 임명했다고 지금 정지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최상목 대행을 핍박하면서 사표를 냈고 또 거기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김문수를 비롯해서 뭐 법제처장인가요? 뭐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런 그다음에 김태 방통위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김태규? 네네. 좀 뭐 특이한 존재. 이런 분들이 최상목 대행을 핍박하면서 왜 국무회의에 안건도 없이 혼자 했냐는데 여러분 그 헌법책을 보세요. 국무회의 안건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국무회의 이 안건 자체에 헌법 규정에 국무회의 안건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나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핍박을 했다 그래서 정말 이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이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해놨습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라의 모든 문제와 지금 이제 송 대표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되게 이분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법학에 대한 이제 사법시험도 하시고 법학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해들이 좀 제가 느껴져서 되게 이분의 큰 장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인 모든 이제 국민 주권도 그렇고 헌법 제정 권력, 개정 권력도 최후의 형태는 헌법이나 법률의 제정으로 이제 달성이 되고 그렇게 완성이 돼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통령실은 되게 측근에서 대통령의 최고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면적인 하나 일색인 일방적인 그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상실하신 분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까?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에 그 기본적으로 뭐 새는 좌우의 날개까지 난다는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이제 정파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이제 대통령인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본인에게 반대하는 견해를 내치는 인사권을 행사해 오지 않았을까? 그 구성원들이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 뭐 늦었지만 또 새롭게 잘 구성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생떼, 미몽, 치졸, 비겁, 쫄보 이런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이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아니
비상계엄 선포할 때 그렇게 길을 쓰고 막고 사표를 내고 저항을 했어야지.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가던 사람들이 정작 최성록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도 아니고 2명 임명을 가지고 이 난리를 친다고 보니까 이 윤석열 주변 세력과 국민의힘 세력이 얼마나 민심과 지금 유리돼 있는지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 격분과 이익의 제공을 통해서 그 주변들이 아마 얘기하지 못했을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 내에서도 의사결정을 관찰하는 수단으로 그 격분, 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더구나 헌재에서 이미 그 3명 다 임명이 맞다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참 박은정 검사가 이런 말씀 하시던데 이미 검사들도 다 손절해가지고 아니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박세현 고검장이 이끄는 특수본이 김용현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 수없이 윤석열이 지시해서 했다는 걸 다 적시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생하게 적시를 다 해놓고 총을 쏘서라도 때려 부셔서 끌어내라. 이거는 명백한 이 형법상 내란죄에 헌법기관을 병력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키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딱 해당이 되는데 이걸 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 검사 출신의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 뭐 권성동 뭐 나경원 이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론하는 게 나는 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박은정 이제 그 의원은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이제 검찰의 조직과 그 내부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검찰들은 권력의 향배에 대한 안테나 더듬이가 굉장히 발달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점에 있어서 또 과거와 같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조직의 그런 괴물을 탄생시킨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다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의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중립적인 분들도 완전히 민정당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그 당 대표를 세워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 이대남 보수적인 약간 중도적인 사람들을 외연을 확장해서 윤석열 당선되는데 기여를 했잖아요. 네, 나중에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맞습니다. 반성하면서 양도 구육을 했다. 맞습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고 몇 번 반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다 내치고 내부 충지들자다. 자기한테 네. 조금이라도 의견을 제시하면 내쳤는데 한동수 변호사님이 직접 이제 한 2년 반이 넘게 검찰총장 때 윤석열 씨와 같이 활동을 해보니까 좀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이런 행위가. 일단 이제 검찰총장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검사 동일차례에서 최고 정점에서 가장 역대 검찰총장 중 가장 큰 힘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 지휘권 문제도 그렇고 그 특수활동비도 정말 아주 많은 액수를 되게 자의적인 집행을 많이 했고 그 권한을 많이 행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검찰권을 마침내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 뭐 일종의 엘리트 검사죠. 엘리트 수사관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처의 장모에 관한 대응 문건들을 리뷰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어떤 로펌처럼 이렇게 검찰권을 사유하는 형태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대권 후보로 나서기로 계획하에서 여러 가지 검찰권 어떤 표적 수사, 정치적인 수사들을 계속 이끌어 왔죠. 뭐 이런 측면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마침내 이제 최고 권력인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이제 사유화하면서 이런 굉장히 오만과 극도의 교만의 상태에 이제 극에 달한 형태여서 이미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한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체계와 소환 조사 구속 기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김건희 최은수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23억의 시세 조정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강욱 고발인이 항고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에 이 사건이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법사위에 답변하기를
그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배제, 검찰총장 배제는 서울중앙지검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서울고검은 자기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심우정 총장과 지금 박세현 고검장은 현직 대통령조차도 내란죄로 수사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뭐가 두려워서 그 부인, 사실상 모든 사태의 원흉, 이번 비상계엄도 자기 부인의 범죄 행위를 지키려고 비상계엄 발동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자기 관할에 있고 수사권 시비가 전혀 없는 김건희 지금 서울고검 계류 사건을 수사 제기 명령 내려서 빨리 소환 조사하고 출국 금지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걸 왜 안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김건희 특검에 이제 그만큼 이제 이렇게 정말 뜻하지 않은 그 계엄령과 그 포고령 그 선포의 배경은 이제 김건희 특검 등 내지는 여러 가지 지지율 등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는 압박감들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이 속의 내면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초에 그만큼 김건희 특검은 굉장히 약한 고리이죠. 피의자 김건희의 어떤 유혹과 충동질에 넘어갔다 하여서 그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 기존의 과거의 어떤 행동, 바로 직전에 김건희에 대해서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만 쓰면 된다라고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의 사건을 번연히 무혐의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그 기본적으로 지금은 다 윤사단이 아니라고 이제 손을 젓는다고 하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범죄와 비위를 같이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끝까지 나가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나갔을 때 그 제 식구 감사위가 나오는 것은 그 이제 변호사로 나갔을 때 영업과 또 직결되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보복들, 아주 그 외면, 그 왕따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범죄와 비위를 같이 공유한 측면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서 자유로운 검사들이 없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예. 네. 아유, 뭐 벌써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사실상 그 우원식 그 의장님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김정한 변호사님의 헌법 소원이 빨리 처리가 돼서 지금 전원재판부 10년 나오니까 마은혁 그 후보자도 빨리 임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은혁 그 재판 후보도 저하고 같은 또래인데 뭐 인민노련에 뭐 있었다 노회찬 의원하고 지적했는데 저도 인민노련에 있었습니다만 마은혁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네. 그렇게 인민노련 노회찬 씨가 했던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은 주체 사상을 비판하면서 자주적으로 노동자 권익을 위해 싸웠던 단체입니다. 네. 이런 점은 하나도 조선일보 지적하지 않고 마치 이것을 이상하게 또 색깔론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압도적인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입법을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권한 대행에 불과한 최상목 그 대행이 아무 없이 다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은 대행이니까 임명을 못한다는 이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어떻게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런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국힘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저는 그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봤을 때 새로운 정부에서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일단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느 한 단계별로 이제 집중해야 될 지점들이 네.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탄핵과 그 다음에 현재에서 그 수사에서 수사 대상 피의자에서 뭐 여기도 여전히 무슨 증거 능력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검찰의 제19 감싸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내란 목적, 뭐 살인 예비 음모라든가 여러 가지 2차 계엄 등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뭐 검찰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그 권력 구조들이 대선 후에 다시 그 놓치지 말고 추진되라고 봅니다. 저 무엇보다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뭐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정책인 중립성을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뭐 과거에 뭐 학생 운동을 하였건 시민 운동을 하였던 간에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하고 그 헌법재판관 구성원들을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아는데 한결같이 다 기본적으로 기일의 진행들은 대해서는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사건들의 그런 최소한의 양식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잘 또 큰 방향성에서 일탈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이 예측 불가능한 사안들을 절실하게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그 딥톡, 송예리 딥톡, 오늘은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전 대검 감찰부장님이셨고 또 수원지법 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이셨던 한동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저 얼굴을 보더라도 너무 인격이 배어나오고 이런 분들이 판검사를 하면 얼마나 나라가 그래도 좀 안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선비 같은 분이 이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2년 반이 넘게 있으면서 권력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꼭 한번 일독을 권하고 싶고요. 또 다음 기회에 훌륭하신 우리 한 변호사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그 판사 법조 3년을 좀 경험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판사가 저한테 가장 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마침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의 이념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 진실 판결과 적법 절차라고 있는데 그 양자가 조화롭게 해석이 안 될 때는 적법 절차가 우선해야 됩니다. 지금 판사들의 그 재판에서 훨씬 더 직권적으로 검사가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즉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그 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거든요. 왜 그 진술서 왜 제출하지 않냐? 그 왜 지금 최혜병 사건, 그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왜 그 비아폰, 김기환 사령관의 비아폰을 왜 제출하지 않냐? 제출 명령을 내리고 안 그러면 압수수색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직권 심리주의 구조를 훨씬 더 발휘를 하셔서 그 검찰권에 대한 통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재판권을 좀 행사를 하셔서 그 적법 절차를 보정하고 공소유기각 판결 등 증명력 판단에 훨씬 더 좀 과감하게 하셔서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올바른 그 전문성, 지금 현재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을 정도가 아닙니까? 그 사법부에 대한 또 기대들을 마침 또 송영길 요 대표님도 이제 선고기를 좀 앞둔 굉장히 경험 없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품격 있는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1월 8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서울 중앙지법에서 제 이제 판결이 있습니다. 검찰이 저를 9년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저는 마음을 비우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 무죄 변론을 했기 때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날 9일 날 일정을 잡을까 말까 했습니다만 일단 잡아놨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님, 검사 출신이죠. 광주 서구 의뢰 양부남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그때까지 이 체포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내란 범죄자들의 수사 기소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양부남 의원님을 모시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4시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제주 항공 사고자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마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빨리 수습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만들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경성한우를 애용해 주시는 건데요. 매장을 찾아주시거나 스픽스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 등심 600g, 국거리 600g 포장입니다. 1등급 원뿔 한우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우 어떻습니까?
토픽스에서 적극적으로 출전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